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교회 안 콘스탄티누스와 에우세비우스의 제국신학 발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초기 교회, 특히 그 니케아 공유회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또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가 제국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신앙 논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황제의 개입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복잡한 맥락을 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니케아 공유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부터 좀 짚어보죠. 자료를 보면 이미 아렐 공유회 때부터 조짐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황제가 교회 문제에 개입하는 거요. 네, 그렇죠. 아렐에서는 그게 주로 사법적인 문제였는데 니케아에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 문제가 다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참석까지 해서 토론이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를 겪었던 동방교회 주교들 입장에선 콘스탄티누스의 호의가 더 절실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니케아에서 주교들이 자율성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고 황제의 뜻에 따르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주교들 사이에 소송장을 그냥 태워버렸다는 일화도 나오던데요. 아, 네. 테오도레티스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죠. 그게 황제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장을 태워버리다니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32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보낸 편지인데요. 알렉산더 주교랑 아리우스 사제에게 보낸 거요. 네, 그 편죠. 거기서 아리우스 논쟁을 제국의 일치, 그러니까 콩콜디아를 해치는 문제로 딱 규정하잖아요. 심지어 쓸데없는 질문, 사소한 구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렇죠. 마치 논쟁의 신학적인 중요성을 일부러 좀 낮추려고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 황제는 정말로 제국의 통합이나 안정을 신학적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본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료에서도 여러 해석을 제시하잖아요. 정말 정치를 우선했는지 아니면 같은 믿음을 통해서 제국 전체의 안정을 진심으로 바랐던 건지. 하긴 그 박해받았던 파푸누티우스 주교의 눈에 입맞춘 일화 같은 걸 보면 주교들에 대한 존경심도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루피누스의 기록이죠. 결국엔 뭐랄까 제국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표랑 개인적인 신앙심 같은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결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하게 정치 우선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니케아 공유회의 결정 다 승인하고 아리우스파 추방까지 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불과 몇 년 뒤잖아요. 328년경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그들의 복귀를 허용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정말 큰 반전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료에서는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콘스탄티누스가 신학적인 엄밀함보다는 어떤 형태든 그냥 일치와 평화를 너무 갈망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 평화. 제국의 평화요. 그렇죠. 둘째는 아리우스파 쪽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자기들이 마치 평화의 중재자인 것처럼 황제를 설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리우스파가 자신들의 입장이 니케아 신경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켰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평화를 향한 황제의 정치적 열망이 오히려 신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더 지연시켰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결국 니케아 공유회는 논쟁의 끝이 아니었던 거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신학 논쟁의 뭐랄까 중요한 중간 단계 혹은 시작점이었던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려면 카파도키아 교부들이라든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유회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콘스탄티누스의 이런 행동들, 그리고 그 역할을 당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맞습니다. 에우세비우스의 교회사 그리고 그의 역사 신학적 관점이 핵심이죠. 네, 그의 사상이 정확히 뭐였나요? 에우세비우스 사상의 핵심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것 자체가 신의 어떤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의 황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뜻을 땅에서 이루는 존재라는 거죠. 아, 대리자 개념이군요. 네, 플라톤 철학의 원형 모방 이론을 좀 빌려와서요. 황제를 로고스, 즉 그리스도의 친구이자 하느님의 대리자로 묘사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이상적인 제국과 땅의 로마 제국을 연결시킨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듯 황제는 땅에서 그 뜻을 실현한다. 이런 논리군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가 스스로를 교회 밖의 일을 돌보는 감독,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 톤 액토스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제국 전체를 신앙 안에서 돌본다. 이런 역할을 스스로 맡은 거죠. 흥미롭네요. 그렇지만 자료는 이게 현실 정치를 신학적으로 좀 이상화한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예를 들면 영적인 가치나 내세 지향 같은 걸 간과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제국 신학이 서방 교회에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고요. 네, 그 점도 중요해요. 서방에서는 이런 신학에 큰 호응을 얻지 못했고 이게 동방교회랑 서방교회가 황제와의 관계 설정이나 여러 면에서 점차 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콘스탄티누스의 니케아 공의의 개입은 신앙과 정치가 정말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네요. 평화를 추구하려는 그의 노력이 오히려 신앙 논쟁 해결을 지연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도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에우세비우스의 제국 신학은 황제와 교회를 강력하게 연결하는 틀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세속 권력이 교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도 안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에우세비우스의 제국 신학, 즉 황제를 신의 대리자로 보는 관점이 서방에서는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방교회처럼 서방교회에서도 이 신학이 뿌리 깊게 받아들여졌다면 서양 역사 속에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관계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세속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깊이 얽힐 때 생겨나는 본질적인 긴장과 그 결과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